어머나 자기랑 딱 어울리네. 지워지지 않는 더러움이 말이야. 미혼모 출신인 주제에 용케 또 새 남자랑 재혼했다며. 뭐 좋은 꼴을 보려고 학부모 모임에 나타나? 그 순간 와인이 쏟아져 하얀 블라우스가 피에 젖은 것처럼 빨갛게 물들었어요.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뱀이 지나가는 것처럼 속삭이는 소리가 펴져나갔습니다. 정말이야? 용하네. 어떻게 꼬신 거야? 얌전한 얼굴에 갖고. 하지만 이렇게 하영을 모욕한 선주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우리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부터 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모욕한 사람을 혼내주고 사람 만드는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학부모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 모인 학부모들 사이에서 하영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박선주가 와인 잔을 들고 하영 쪽으로 다가왔어요. 유명 레스토랑 체인 선주 키친의 대표이자 이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부모였죠. 그녀의 입가에는 비웃음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 하영 씨. 오늘도 참석하셨네요? 박선주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영에게 쏠렸습니다. 아이 아빠가 두 번째라면서요? 그것도 미혼모 출신이셨다고? 순간 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과거였어요. 재혼 전 혼자 아이를 키웠던 시절,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그 시간들이었죠. 박선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하영의 과거를 하나하나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것도 숨기고 사시나요? 아이고, 우리 애들이랑 같은 학교 다니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선주가 손을 헛디뎠는지 아니면 일부러였는지 알 수 없는 동작으로 와인 잔을 기울였어요. 붉은 와인이 하영의 하얀 블라우스에 쏟아졌습니다. 철버.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박선주는 사과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것 같았어요.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냅킨을 집어들었지만 붉은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과거처럼 아무리 지우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흔적처럼 말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영은 가까스로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박선주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네요. 근데 원래 지저분한 것들은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 말에 하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모욕이었죠. 하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식당을 나섰어요.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하영의 등을 찔렀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하영은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어요. 차에 올라탄 하영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핸들을 붙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었어요. 왜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하영의 옷에 묻은 붉은 얼룩을 포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하영의 어깨를 잡고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말해봐. 누가 그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박선주의 모욕, 쏟아진 와인, 그리고 차가운 웃음들까지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시어머니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죠. 시어머니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감히 내 며느리를 건드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영아,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직 심리 상담사였던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봐왔어요. 하지만 자신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하리라곤 상상도 못했죠.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영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어요. 하지만 학부모 모임에서의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죠. 밤마다 그 순간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영의 아들 준우가 같은 반 민석이의 게임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거예요. 민석은 바로 박선주의 아들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준우가? 하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준우는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절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었죠. 일단 학교로 오시겠습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영은 서둘러 학교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박선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급 핸드백을 든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머, 하영 씨, 오셨네요? 박선주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느껴졌습니다. 교장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교장과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준우가, 다른 한쪽에는 민석이가 서 있었어요. 하영은 준우를 보았어요. 아이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석 학생의 게임기가 파손됐는데 여러 목격자들이 준우 학생이 고의로 밀쳤다고 증언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준우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어머니. 박선주가 끼어들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바닥에 박살난 게임기 사진이었죠.
최신형 게임기예요. 80만 원짜리인데 완전히 망가졌어요. 당연히 배상은 해주셔야죠? 하영은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준우야, 엄마한테 말해봐. 진짜 내가 그랬어? 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혀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내가 밀었잖아. 다들 봤다고.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우 어머님,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준우 학생이 최근 들어 다른 학생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어요. 그게 무슨... 하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선주가 끼어들었어요. 교장 선생님, 저희 학교가 명문사립이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학교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선주는 이 학교에 매년 거액의 발전 기금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학교 측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준우 학생의 전학을 권고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학이라니요. 준우는 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걸 빼앗으라는 거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발 다시 한번 조사해 주세요. 우리 준우는 정말 안 했어요. 하영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민원도 있고요. 박선주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영은 그 순간 모든 게 계획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학부모 모임에서의 모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공격이었죠.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영은 무릎을 꿇었어요. 교장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준우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제발. 그 순간 하영은 소리를 들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선주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런 감동적인 장면은 기록으로 남겨야죠. 박선주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 사진으로 찍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워주세요, 제발. 하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준우가 울먹이며 엄마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하영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떨리는 몸을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 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입구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하영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며느리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가 내 며느리를 무릎 꿇게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명확했습니다. 교장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박선주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누구시죠? 준우 할머니신가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교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박선주를 날카롭게 꿰뚫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하겠어.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는 하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장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사건 다시 조사하세요. 제대로. 교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장은 마치 시한폭탄 같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교장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준우 학생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20년간 청소년 심리 상담사로 일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이미 여러 학생들의 증언이요? 시어머니가 교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몇 명이나 봤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증언들을 교차 검증은 하셨나요? 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CCTV는 확인하셨습니까? 사건 당시의 정확한 정황은요?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의 말만 듣고 판단하신 건가요?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그게 CCTV가 교실 밖 복도에만 있어서. 그럼 복도 CCTV라도 확인하셨어야죠. 시어머니의 말에 담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박선주의 말과 몇몇 학생들의 증언만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박선주가 불편한 표정으로 나섰어요. 어머님, 저희 민석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다 봤다니까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박선주를 돌아봤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X-레이처럼 박선주의 내면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박선주 씨 맞죠? 네, 그런데요. 선주 키친의 대표시라고 들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시네요. 박선주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1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사업하시면서 증거의 중요성은 잘 아시겠네요. 계약서 없이 거래하시나요? 박선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증거 없이 한 아이의 인생에 낙인을 찍어선 안 되죠. 교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님, 이미 여러 정황이요? 시어머니가 다시 교장을 바라봤어요. 교장 선생님, 혹시 이 학교에 박선주 씨가 매년 내시는 발전 기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순간 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박선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돈이 정의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교장 책상 위에 놓았어요. 제가 아는 교육청 관계자 몇 분께 연락해 볼까 합니다. 사립학교라도 공정한 조사는 받아야 하니까요.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교육청 조사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영아, 일어나자. 우리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 하영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어요. 준우를 꼭 안고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교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일 드리죠.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세요. CCTV,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을요.
그리고 박선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선주 씨, 우리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고였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확실한 예고였어요. 박선주는 처음으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장실을 나서며 시어머니는 하영에게 속삭였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녀가 30년 넘게 써온 일기장이었죠. 시어머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펼쳐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복수는 정의가 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적고 나서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영이 무릎 꿇은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 준우의 눈물, 그리고 박선주의 비웃음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박선주를 찾아가 똑같이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녀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20년간 상담사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복수는 결국 더 큰 상처만 남긴다는 것이었죠. 아니야.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여야 해. 시어머니는 다시 일기장에 글을 적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분노가 아닌 증거로 맞서야 한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준우의 누명을 벗기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종이에 리스트를 적었습니다. 학교 주변 CCTV 확인, 목격자 재조사, 아이들의 관계도 파악, 민석의 평소 행동 패턴 조사,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적어 나갔어요. 마치 심리 상담 케이스를 분석하듯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손자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족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영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하영아, 왔구나. 앉아. 하영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약해서 죄송해요. 제가 더 강했다면. 아니야. 시어머니가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충분히 강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세상의 편견과 싸우면서도 여기까지 왔잖아. 하지만 오늘 전 무릎을 꿇었어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야. 내가 엄마이기 때문이야.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랬던 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진실은 결국 드러나거든. 시어머니는 자신이 작성한 계획서를 하영에게 보여줬어요. 하영은 그 꼼꼼한 리스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리고 하영아, 이건 꼭 기억해. 시어머니는 하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는 복수하는 게 아니야.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그 차이를 절대 잊지 마.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의는 진실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날 저녁 하영의 남편 민호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민호는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준우야, 괜찮아? 준우는 아빠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빠, 저 정말 안 했어요. 진짜 안 했다고요. 알아. 아빠가 다 알아. 민호는 아들을 달래며 안쪽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하영과 시어머니가 있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평소 온화하고 차분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죠. 그 박선주라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아요? 내가 당장 찾아가서. 민호야, 진정해. 시어머니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머니, 하영이가 무릎 꿇었다잖아요.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하영을 바라봤어요. 하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하영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어요. 내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민호는 하영과 결혼하기 전부터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영을 더 사랑했어요. 그녀의 강인함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존경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민호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호야,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야. 계획이지.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어젯밤 작성한 계획서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야. 민호는 계획서를 천천히 읽었어요. 그의 표정이 점차 진지해졌습니다. CCTV 수집 이건 내가 할게요. 회사에 법무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이들 증언도 다시 들어봐야 해. 민석이 친구들을 만나봐야겠어. 제가 할게요. 하영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영을 바라봤어요. 괜찮겠어? 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맞설 거예요. 하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지도를 띄웠어요. 학교 근처에 카페가 있어요. 거기 CCTV가 길 쪽을 비추고 있을 거예요. 좋아. 그리고 학교 정문 쪽 편의점도 확인해봐. 시어머니가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가족은 하나씩 역할을 나눠 맡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CCTV 수집과 법적 자문을 맡았고, 하영은 아이들과의 대화를, 시어머니는 전체적인 조율과 학교 측과의 협상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증거를 모아야 해. 교장한테 3일을 줬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가 재킷을 입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카페부터 가볼게요. 나도 같이 갈게. 하영이 가방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자랑스러워. 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는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들 감사해요. 민호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우야, 가족은 원래 이런 거야. 힘들 때 함께하는 거지. 그날 저녁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무거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기억해.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항상 내 편이야.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준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일찍 움직였습니다. 학교 앞 카페로 향했어요. 모닝 블룸이라는 작은 카페였는데 학생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었죠. 카페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리고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제가 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CCTV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CCTV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요. 민호는 가방에서 준우의 학생증과 자신의 신분증을 꺼냈어요. 그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아이 키우는 부모라서 언제 영상이 필요하세요? 지난 월요일 오후 3시쯤이요. 사장님은 사무실로 들어가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USB에 영상을 담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도움이 되길 바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카페를 나와 바로 영상을 확인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학교 앞길이 보였어요. 그리고 3시 20분쯤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때 준우와 민석이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아이는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민석은 게임기를 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민석이 준우에게 뭔가를 보여주며 말하는 것 같았어요.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자 민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다음 순간 민석이 준우를 밀쳤어요. 강하게 밀어버렸습니다. 준우는 비틀거렸고 민석은 일부러 자신의 게임기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이거야.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확한 증거였어요. 민석이 스스로 게임기를 던진 겁니다. 준우를 밀고 게임기를 바닥에 내던진 후 큰 소리로 소리치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즉시 하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찾았어. 증거를 찾았어. 한편 하영은 준우의 친구 지훈이네 집을 방문했어요. 지훈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우 엄마예요. 지훈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어요. 아, 어서 오세요. 지훈아, 준우 엄마 오셨어. 지훈이 나왔습니다. 그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하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괜찮지? 네.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진실을 말해줘. 무서워하지 말고.
지우는 망설였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 사실은요. 응, 말해봐. 민석이가 준우한테 게임기 갖고 싶지 않냐고 약을 올렸어요. 근데 준우가 그건 민석이 거니까 자기는 필요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엔 민석이가 준우한테 내숭 떤다며 준우를 밀쳤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게임기를 바닥에 던졌어요. 하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왜 선생님한테 다르게 말했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석이가 협박했어요.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왕따 시킬 거라고.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영은 지훈을 안아줬어요. 지훈아, 용기 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훈의 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세상에 우리 지훈이가 그런 일을. 괜찮아요. 지훈이는 잘못이 없어요. 하영은 지훈의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내일 학교에 함께 가주실 수 있으세요? 지훈이가 다시 증언해줘야 해요. 지훈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우리 지훈이가 진실을 말해야죠. 저녁 가족은 다시 모였습니다. 민호는 CCTV 영상을, 하영은 지훈의 증언을 보고했어요. 시어머니는 자료들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퍼즐이 다 맞춰졌어. 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내일 당장 학교로 갑시다. 그래.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시어머니는 정리된 자료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영상 증거, 지훈의 증언, 그리고 그동안 수집한 다른 정황들까지. 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전 괜찮아지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준우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 그날 밤 가족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안고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교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민호가 USB를 들고 들어섰고 그 뒤로 시어머니와 하영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박선주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죠. 그녀의 눈빛엔 아직 승리의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미 결정된 사안인데요. 교장의 말에 민호가 조용히 USB를 내밀었어요. 이것 좀 보시죠. 화면이 켜지자 카페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가 준우를 밀치는 장면, 게임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민석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게임기를 준우 가방에 몰래 넣는 모습까지. 박선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을 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이건 지훈이의 증언서입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죠. 거기엔 민석이가 친구들을 협박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의 서명까지 있었어요. 교장은 당황한 채 박선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갑옷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일 수도. 박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 스스로도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었어요. 조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의뢰해서 감정을 받아보시죠. 저희는 얼마든지 협조하겠습니다. 민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교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박선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선주 씨,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교장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보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민석 학생에게 일주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리고 준우 학생에 대한 모든 징계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출석 정지요? 우리 민석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이전과 달리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하영이 천천히 일어나 박선주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무릎 꿇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박선주 씨,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요. 하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박선주는 그 눈빛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굴욕감이었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야? 박선주는 가방을 움켜쥐고 교장실을 나섰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교장실에 남은 하영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하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시어머니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주에 대한 조사는 이미 며칠 전부터 시작됐어요. 전직 심리 상담사였던 그녀는 사람을 읽는 눈이 남달랐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화면엔 선주 키친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 떠 있었어요. 내부 제보 게시판, 전직 직원들의 SNS, 지역 커뮤니티의 글들.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위생 점검에서 적발된 적이 3번. 하지만 매번 돈으로 무마했군. 그녀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한 전직 직원의 글이 떴습니다. 거기엔 박선주의 갑질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휴게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작은 실수에도 인격 모독적인 말을 퍼붓고 임금을 체불한 적도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박선주의 남편에 대한 자료도 쌓여 있었습니다. 건설사 대표, 최근 몇 년간 탈세 의혹, 하청업체의 대금 미지급. 그녀는 내부 제보자와의 녹취 파일을 재생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는 하청업체 사장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계약금의 절반도 안 받았습니다. 항의하면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저희 같은 작은 업체는 속수무책이에요. 증거들은 충분했습니다. 선주 키친의 위생 문제 사진, 직원들의 증언, 남편 회사의 회계장부 사본까지. 이 모든 걸 언론에 제보하면 박선주 가족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료들을 정리하며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이걸 정말 세상에 내보내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에 박선주의 아들 민석이가 떠올랐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지만 아직 어린 학생이었죠. 이 모든 게 폭로되면 그 아이의 삶도 무너질 겁니다. 시어머니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고요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수와 정의. 그 경계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녀는 전직 상담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봤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완벽한 악인은 없다는 것을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그 상처가 때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영이가 받은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시어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은 박선주에게 보내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폭로가 아닌 기회를 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회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박선주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였죠. 이게 내가 찾은 답이야. 문서를 완성한 시어머니는 인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어요. 그녀는 출력된 문서를 봉투에 넣고 봉했습니다. 다음 날 박선주는 이 편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겠죠. 시어머니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야, 박선주 씨. 하지만 기억해. 이건 마지막 기회라는 걸. 3일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마지막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창가 자리에 시어머니와 하영이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 박선주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박선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자신이 받았던 그 편지, 모든 증거 목록과 함께 온 제안서. 왜 이걸 당장 언론에 안 넘긴 거죠? 박선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정의예요. 정의? 박선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힘이 없었어요. 정의가 뭔데요? 당신들이 날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정의인가요? 하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선주 씨, 우리는 당신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지길 바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박선주 앞으로 밀었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간단합니다. 첫째, 하영과 준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둘째, 선주 키친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은 직원들에게 보상하세요. 셋째, 회사의 위생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세요. 넷째, 당신 남편의 비리에 대해 자수를 권유하세요. 박선주는 종이를 보며 손을 떨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내 남편을 감옥에 보내라는 거잖아요. 감옥이 아니라 법정에 서게 하는 겁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선주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거부하면? 그럼 이 모든 자료가 내일 아침 언론사 책상 위에 놓일 겁니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박선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당신들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싶으면 말해보세요. 우린 듣고 있어요. 박선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전 중학교 때 왕따였어요. 3년 내내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죠. 선생님도 부모님도. 전 그때 다짐했어요. 절대 다시는 약자가 되지 않겠다고. 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박선주의 속마음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고 권력을 쌓았어요. 아무도 날 함부로 못 대하게. 하지만 박선주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그때 저를 괴롭히던 애들이 돼 있더라고요. 카페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영은 박선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박선주 씨, 저도 상처받았어요. 재혼했다는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가 될 순 없잖아요. 박선주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늦지 않았어요. 긴 침묵 끝에 박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시간을 일주일만 주세요. 남편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해요. 시어머니와 하영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 드릴게요. 박선주는 일어나며 하영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미안해요. 진심으로. 그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하영과 시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기다려보자.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CHAPTER 10. 박선주의 선택 변화의 시작. 박선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 하영의 떨리면서도 단호했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흘러나오던 그 순간의 참담함이 계속해서 되살아났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선주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지만 자신의 눈을 제대로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시어머니가 건넨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택하세요. 진실을 마주하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건설 비리와 탈세 자료가 담긴 봉투를 손에 쥔 채였어요. 박선주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수할게. 내 잘못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동시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박선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교만도 아닌 순수한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하영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영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며칠 후 박선주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하영과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선주는 그들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준우에게, 하영 씨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박선주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영을 촬영했던 모든 사진과 영상이 삭제된 휴대폰,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문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은 다음 주에 자수하기로 했어요. 선주 키친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위생 문제도 모두 바로잡을게요. 그리고 박선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학교에 기부금 명목으로 냈던 돈 모두 장학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더 이상 권력으로 누군가를 짓밟지 않겠어요. 하영은 박선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주 씨,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박선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학교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준우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웃음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준우야, 패스. 민석이 공을 차며 소리쳤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다시 친구가 되었어요. 민석은 준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준우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았어요. 하영은 학교 앞 카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시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하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영아,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가렴. 하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최근 승진 소식을 전하며 밝게 웃었어요. 준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쳐 그녀는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드러내는 선택이 정의였다. 복수는 감정이 아닌 진실로 완성되었다. 이제 복수는 끝났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뒷마당에서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하영과 민호 그리고 준우가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일기장을 꺼내 보였어요. 우리의 과거를 보내려고 해. 시어머니는 일기장을 불 속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가족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분노도 이 불꽃과 함께 태워보내자.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준우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영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불꽃은 서서히 꺼져갔고 가족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하영은 작은 베이커리를 오픈했습니다. 희망의 빵집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매일 아침 갓 구운 빵 냄새가 동네 가득 퍼졌습니다. 하영은 따뜻한 미소로 종이 봉지에 넣은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한편 박선주는 학교폭력 상담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라는 이름의 그 센터에는
매주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찾아왔어요. 박선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선주 씨, 제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선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선주 키친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투명한 경영, 깨끗한 위생, 그리고 직원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고 매출도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준우와 민석은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또래 학생들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저희는 싸웠지만 진실과 용기로 다시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준우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예요. 학생들은 두 아이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하영의 베이커리에 박선주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적은 아니었지만 친구라고 부르기엔 아직 조심스러운 관계였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영 씨, 빵 정말 맛있어요. 우리 센터에도 납품해 줄 수 있을까요? 박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의 적대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만 남아 있었어요. 저녁 하영의 집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새 일기장을 펼쳐 조용히 글을 적고 있었어요. 일기장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고 용기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하세요. 준우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 곁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인과응보로 된통 혼나고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참교육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훈훈합니다. 진짜 어른은 이 시어머니 같은 분 아닐까요? 시어머니의 멋진 참교육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신기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선주의 변화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